그래서 어쨌든 방학 기간 동안에 할 거 분명히 있었지만 겨울학기 때 국어 선생으로서 수학 공부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할 게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거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쌤도 여러분의 바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신청에서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오늘 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고 쌤이랑 어떻게 호흡을 맞추면 되는지 여러분도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지 뭔가 여러분 안에서 고민되는 게 있다면 기탄 없이 쌤이랑 상담을 좀 하는,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되면 할 거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국어학원에 와서 앉아서 듣는 이 1시간 한 30분 남짓한 이 시간이 아마 좀 집중도 안 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제가 갑자기 몰아친다든지,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요일날 시험을 치는 게 많더라고. 이 작년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그런 경우에서의 변수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그 융통성 있게 수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쌤도 찬성을 하는 바이오다. 그런데 항상 쌤은 좀 그 가운데에서 엄청 갈등이 많이 돼. 찬반 국어는 100% 자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쌤이 왜 그렇게를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간절하고 막 이번에는 내가 막 한번 보여주겠다, 확실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랑, 그러니까 그 간절함에는 쌤이 모르지를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막 치고 나서 결과를 물어보는 것도 너무 사실 좀 눈치 보인단 말이야. 뭐 어땠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막 점수를 막 그냥 엄청 간절하게 궁금해. 막 치고 나면 카톡으로 1대1로 다 물어보고 싶고 막 그래. 근데 니네가 문자가 오면 크게 막 그렇게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 그래. 그런데 그걸 막 물어볼 수는 없어. 편하게 앉아주세요. 왜냐면 안 그래도 치고 있는 중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뭐 답이 잘 됐냐 어땠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얘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잘못됐으면 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서 3번이어야 돼 라고 하고 나면 그 속상함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래서 늘 좀 마음이 크게요. 쌤이 성격이 또 그렇게 다부진 사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동동동거려지는 마음에서, 쌤도 김천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는데 열정이 가득했었던 그 나의 확신, 나랑 같이 해야지 서울대를 간다, 나랑 같이 해야지만 국어 1등급이 나온다, 그런 확신이 찼던 시기가 한 83기부터 한 88기까지는 막 어깨 뽕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 나 당연히 하면 막 무조건 내 식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확 밀어붙이다가 그 중학교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 사례 중2 때 쌤이랑 같이 국어를 시작을 해서 중등 과정을 내가 다 해가지고 김고를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김고 가가지고 막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막 너무 이제 몰입이 된 거지. 하나가 된 거라. 그 학생과 나의 하나. 근데 얘가 이제 1학기 때는 쌤한테 엄청 많이 의지를 하는 거야.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막 교문에서도 못 나오고 이래서 소카를 빌려가지고 교문 안에 주차장에서 같이 막 시험 대비하고 막 떨려 하는데 막 기운을 북돋아주고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막 옳다구나 많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그런 게 서로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하는데 1학기를 좀 지나고 나고 이렇게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 정도만 해도 내가 김관에서는 이 딱 수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거에 확신을 딱 가지게 되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머리가 커지게 되니까 쌤 말을 좀 안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쌤도 그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엄마가 이제 졸업을 했지, 서울대를 갔어. 내가 나랑 같이 안 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없는 거라는 거에서 이제 확신을 얻었어. 내가 막 동동거리고 내가 막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그래서 그 어아가 그 월요일에 국어인데 금요일날 시험을 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쌤이 확 이렇게 뭔가 잡돌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진짜 여러분들 2학년이 되고 나면 더더더더욱 잡돌이를 할 수 없어. 잔소리라는 건 할 수 없어. 근데 쌤한테 필요로 한다면 정말로 쌤이랑 뭘 하는 거에서 쌤이 다 수업이 정리가 됐거든. 오로지 김천고등학교 수업만 1학년, 2학년 수업만 하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아예 수업이 없었어. 그래서 12월, 1월, 2월 동안 아무런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살이 4kg나 쪘어. 쌤의 밥값은 니네랑 하는 시험 대비가 내 밥값이야. 제발 이제 내가 살을 뺄 수 있게 좀 도와줘.
내가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에서 너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제 쌤을 시험 대비를 잘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이거를 하면서 하는 거에서 국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자를 하나라는 거에서 그거 이제 쌤이랑 좀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어 어느 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수학이랑 과학, 수행평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느 정도로 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쌤 생각에는 일단은 이 량우 선생님, 교과서 담당 선생님 있지. 이 쌤은 틀대로 내실 것 같아요. 그 딱 교과서에서 교사용 지도사에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딱 그대로 수업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료집이 나갈 거예요. 이제 진도를 파악을 했으니까 복사기도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바로 책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으로 나가지는 거에서 이 쌤과의 시험 대비는 딱 그 정도의 문제만 딱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바람의 전원을 너무 많이 풀어보시지도 말고 쌤이 주는 거에서 사이트에서의 구하는 문제들이 어쨌든 이 쌤도 좀 참조를 하실 것 같아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선생님이 곧 동아출판인가요? 동아출판에서의 그 틀대로 되게 수업을 하시면서 문제도 참조하시면서 할 것 같기 때문에 나랑 같이 딱 한 번만 작품 정리하고 출제 요소 알고 문제만 딱 풀어보고 안 까먹을 것 같으면 딱 그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성희 선생님의 수능 주도권, 인문, 사회. 선성희 쌤이 시험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게 내시는 쌤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문제에서 분별이라든지 왜 얘기해줘. 성희 혹시 경희 아니야? 성희 선생님 아니야? 그럼 천희라고 붙이게. 선생님께서는 좀 성의를 보이시는 분이시잖아. 근데 이걸 출제를 하시는 거에서의 재료가 너무 어려워. 인문 부분에서 가상세계 같은 거 지문 있지. 이거는 소송 가고 그랬었어. 2019년에서. 그런데 어쨌든 평가원에서의 그게 되고 어쨌든 답은 나오는 거에서의 문제인데 지문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문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다루시는 재료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이 파트에서는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옛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연습을 할 것들이 좀 없어.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서든 OX 퀴즈나 문제의 지름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쌤이 날고 길고 어떻게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이 부분만큼은 쌤이 좀 너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선생님의 시험 범위. 이거는 쌤이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장세원 쌤 과학기술에서는요 지문에서의 성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계산하고 하는 거에서 지문에서 그냥 장세원 쌤이 딱 좋아할 만한 지문들이 좀 몇몇 개가 있어서 그런 지문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도 많이 변형 안 하실 것 같은데 변형하실 것 같고 변형 안 하시는데 장세원 쌤은 꼭 외부 지문을 내셔. 근데 그 외부 지문에서 근데 그게 좀 너무 과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서 그냥 쌤은 직이야. 그냥 직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보면 옛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수능 이런 거 있지. 그래서 고3 지문 그러니까 너무 대중 없고 이게 어느 지문에서 무조건 과학기술로 내시겠지. 자기 시험 범위에서의 성격에 맞는 거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내시는 거야. 그냥 아무런 거에서 그냥 수많은 책장에서의 그 하나를 책을 꺼내가지고 과학기술 뒤지다가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 그 문제의 지문을 막 바꾸거나 내용일치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대로 시험지 이렇게 다 옮기는. 그래서 그게 한 지문 내지 두 지문이 되거든요. 한 지문 내지 두 지문이 되는데 쌤의 진짜 간곡한 부탁은 이걸 만약에 내가 과학기술에서 외부 지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이걸 좀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가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자료가 다 나가지잖아. 시험 범위에서 나가고 나면 쌤 제가 아침에 한 지문씩은 연습을 해볼게요 라고 하면 쌤이 좀 희귀한 지문들 있지.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옛 지문들에서 연습해볼 만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빨간펜같이 구몬같이 일주일차 해가지고 풀어보고 하는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쌤이랑 좀 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에너지 대비 쌤은
이거 세 개 시험 범위를 다 맞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선생님 변형 문제 만들어주지? 그러면 한 3번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1단계 그냥 뭐 OX 퀴즈 단순하게 내가 지문 연습했는지 이거 지문 바탕으로 한번 연습한 거에서 이거 일단 실려있는 4문제 정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쌤이 좀 유치하게 바꾸는 OX 퀴즈 있으면 그 OX 퀴즈 바꿔보고 그리고 좀 시일 지나서 희발될 때쯤에서 막 2번째 자료가 나가고 그다음에 3번째는 기출문제 우리 김구 기출 같은 거 나갈 때 김구 기출에서 만약에 교집합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데 초록바람에서는 엄청 많이 풀어보고 미스터방 엄청 많이 풀어보고 이거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완전 이해가 됐으면 그냥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험 범위가 2주 나와 이렇게 딱 정해지지.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쉐립하기 조금 더 1대1로 지문들의 내용에서의 밀도를 더하는 과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해 보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맞춰오는 형태 꼭 있습니다. 그 외부 지문 2지문을 보면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외부 지문을 다 맞췄대. 그럼 너무 잘했다. 이 막 실력을 밝히고 싶어요. 외부 지문 꼭 잘 맞춰요. 그러면 이 교과서에서 암기해야 되는 문학의 기능 이런 것들 있지. 문학 파트에서 문학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지. 그런 거 꼭 틀리는 형이 외부 지문을 잘 맞춰와. 교과서 문제에서 막 꼭 틀리는 형이 이런 장세건 쌤에서의 외부 지문을 잘 맞춰오는 거에서 영락 없어. 그러니 여러분은 외부 지문을 그냥 다 같이 틀리는 거에서의 고난이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 지문이라고 해도 내용일치 문제인데 그때 그렇게 읽고 나서 내용일치 문제 한 문제는 못 맞추겠어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보기 박스 주어지는 거에서 3점짜리 킬러가 분명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붙들고 시험 현장에서 그거 맞추려고 에너지를 뺏는 바에는 차라리 교과서, 미스터바 얼마나 딱딱 나올 출제 요소가 있는 작품들입니까? 천상일세 얼마나 시험 문제를 정성스럽게 내시지만 그 출제 요소가 딱딱딱딱 뚜렷하거든요. 이 지문들은 딱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그거 맞춰가지고 교과서에서 흘릴 문제를 안 흘리면 쌤 생각에는 국어 1등급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진짜로 국어 1등급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번 학기는 더더군다나 좀 할 것들이 좀 뚜렷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작년에 지금 4학년 91기랑 여러분은 좀 온도차는 있기는 있거든. 걔네들은 어쨌든 또 수능 특강이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성격이기는 한데 걔네는 어쨌든 시험 전날이 그 총정리에 목숨을 걸었어. 총정리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총정리 때 쌤이 이제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 봐야 되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서로지간에 시험 대비를 하는 거에서 간절해지니까 그러면 좀 한 3일만 좀 더 서두르지. 근데 그런 말을 뱉어버리면 준비하는 사람도 힘든데 쌤이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3일을 더 했었으면 이건 분명히 올랐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쌤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다. 그런데 니네가 정답이다. 니네가 정답이니까 니네가 하자는 대로 쌤은 하겠다. 그래서 쌤이 막 이리저리 볶아내라. 그러면 가기 전에 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몇몇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좀 열심히 할 테니까 불러주시고 뭐 할 때 뭐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할 때 시간 투자 국어에 하겠습니다. 너무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저한테 뭔가 이렇게 보고 잔소리 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충만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쌤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좀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선생님 나 너무 막상 지금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뭔가 잘 안 들은 것도 아니어서 찬반에 와서 또 질문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뭐 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된다면 자료 받아가시고 그리고 자료 받아가면서 제발 일주일에 뭐 그거 하는 거에서 소통하면서 뭘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방법들대로 좀 잘 고민을 하시되 너무 내려놓고 막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쌤이랑 좀 소통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간곡한 호소다. 간곡한 호소. 그래서 쌤이 좀 여러분한테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물리적 환경들이 다 세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다 2015년, 14년 이런 지문들이라서 문제들이 좀 없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걸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내 문제만 풀어본다고 여러분이 다 마음이 안심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쌤이 뭔가를 연습을 해보는 거 질은 좀 그렇더라도 그래도 뭐가 있으면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쌤이 한번 난리를 쳐볼 테니까 그런 걸 좀 하면서 그리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쌤이랑 또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의 마음은 1시간 반 정도는 여기 와서 매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그 주에서는 한번 또 만나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좀 몰아서라도 잘 공부를 한가 해서 쌤이랑 개별 시간 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다. 네, 몰아서 이거는 필대로 내시는 거에서 되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준비를 할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외부 지문이 한 지문, 두 지문 나온다는 거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그것도 보면 막 어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좀 기지를 발휘를 하면 또 맞추는 문제들에서 막 그렇게 대단히 막 힘든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그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해놓겠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이제 조상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정성으로 하나하나를 하는 이 그 정성에 감응을 하여 하늘에 복이 내릴 수 있으니 쌤 생각에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주차씩 쌤이 주는 거에서 아침에 좀 어수선할 때 수학 풀고 뭐 할 때 한 지문씩 과학기술을 한번 다양한 제재를 연습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한다면 쌤이랑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료집이 나간다. 오케이, 그래서 자료집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오늘 초록바람을 전환하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초록바람을 전환 자료 안 받은 사람 있나요? 네. 잘 보냈나요? 그래서 시험들을 잘 쳤는지 뭐 쨌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시작해보자. 초록바람의 전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하는 메시지. 바람이 메시지를 전한다. 소식 전달의 매개체 바람. 바람이 부채로 아저씨 소식 전달의 매개체인데 바람의 전원이라고 하는 순간 이 시의 주된 표현 기법은 의인법이네요. 그리고 초록바람이라는 주체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니 바람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무슨 감각이지? 바람은 촉각이야. 근데 초록색 바람 맞아본 적 있나? 초록색 바람 피부로 느껴본 적 있나? 그리고 초록 밑에다가는 시각이야. 물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하셨지만 이런 국어의 개념들은 늘 상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촉각하입니까? 촉각에 시각하입니까? 기존의 신상 바람이라는 촉각이 지닐 수 없는 신상 초록으로 전이가 되었으니 감각의 전이 초록바람은 고음감각적 신상 촉각의 시각화. 물론 설명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초록바람 촉각의 시각화 그냥 끄덕끄덕 해보는 거야. 전원이라는 거에서의 시 제목에서 의인법이 시의 주된 표현기법이겠구나. 딱 떠올리면 봄날의 생동감입니다. 그래서 시 내용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본문 안에서 분석은 한 번에 그치는 거야. 본문 중심의 공부도 오늘 쌤이랑 다 하는 걸로 끝.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잔상을 남겨놓으면 돼요. 초록바람의 전원, 고재종 시인의 봄날의 생동감. 봄날 자연의 생동감, 생동감 이쪽 하나 넣어주시고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봄봄 봄이 왔어요. 소나무가 흔들리네요. 봄바람이 소나무의 총소리 사이로 지나가니까 흔들리겠죠. 미루나무가 초록잎에 내린 봄비, 구슬처럼 강물에 또로록 또로록 떨어뜨립니다. 그럼 보리밭은 어때요? 푸르게 보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거기에 김매던 아낙네들은 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를 펴고 땀을 식힙니다. 그러니 그 봄바람이 산을 지나오고요, 강을 지나오고요, 들을 지나고 마을, 온 세상 전체로 초록바람이 퍼지니 초록으로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 지금은 언제? 5월입니다. 5월의 동그라미 마지막 청각적 신상으로 여운있게 마무리할게요. 소적 새소리 우렁찹니다. 소적 새소리 청각적 신상으로 여운있게 시상이 마무리될 건가 봐. 이해의 배경은 쭉 읽어보면 바로 감이 와. 봄날의 풍경 밑줄 한번 봐주시고 초록바람이 전나라는 말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키워드는 하나 박히는 건 뭐라고? 봄날의 생동감에다가 밑줄 산, 강, 들, 마을, 초록바람을 중심으로 형상화합니다. 자연물 의인할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이 시에서의 가장 핵심은 교감이야. 화답에다가 밑줄, 종에다가 밑줄 서로 끄덕끄덕 일별을 보내는 거 이런 거 말이야. 보리밭에서 김을 매던 여인의 모습을 연결을 시키며 봄을 맞는 세상 만물의 모습이 세상 만물에다가 밑줄 감각적 이미지의 시각과 청각에다가 밑줄. 그래서 초록바람이 시상 전개 방식에서의 공간의 이동을 좀 짚어보자. 뒷동산에다 보는 1
강변 2, 보리밭 3, 마을 3대 이거 시상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이라는 거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봄바람이 어떻게 뒷동산에서 강변에서 보리밭에서 마을로 중심 제재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본문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로 한기가 되어서 여운있게 시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소쩍새의 울음소리 밑줄 한번 꺼주시고 청각적 심상으로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 계속 나올까? 역동성, 생동감 고재동 시인의 초록바람의 전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초록바람이 전하는 메시지, 이야기 뒷동산 꼭 공간 나왔다. 뒷동산에다가 네오박스 공간 첫 번째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바람이 주체가 되어서 청솔잎을 빗질을 한대. 본문에 왜 이거 있잖아. 앞장했으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장은 이거 보면서 했어. 이럴 수 있어.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에다가 부드랑이 치시고 위에다가는 주체 이 시에서의 행동의 주체 봄바람을 전해주는 소식 전달의 매개체 바람 청솔잎을 빗질해준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바람이 의인화가 되었는데 청솔의 이파리들을 빗질을 해준다. 바람이 분다는 거야. 청솔잎 사이로 바람이 부는 것을 빗질해준다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런 걸 우리는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이제 느껴봐야 됩니다. 이번 단원이 문학의 기능이거든요. 미적 기능. 바람이 분다가 청솔잎을 빗질해준다. 표현 지린다.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솔나무가 바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대. 솔나무의 속삭임에 봄의 소식이겠지. 솔나무의 이야기의 내용 중요합니까? 나중에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봄이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 속삭임의 소식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고 하자. 강변 네모박스 치시고 번호 2번 뒷동산에서 풀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강변이요. 누구한테로요? 미루나무한테요. 그래서 시각적, 동적 신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디에서 정적이 아닌 동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나요? 요동친다. 강변으로 달려갔다. 이런 거에서 청솔잎을 빗질해준다. 이건 정적인 고요한 이미지가 아닌 활기찬 역동적 이미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적 공간이 생동감이 넘친다. 생동감 좀 밑줄 한번 꺼줘. 그래서 바람은 빗질을 해주는 의인화의 대상. 솔나무도 속삭일 수 있는 의인화의 대상.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시상을 전개를 합니다. 두 번째 연으로도 가시죠. 달려가서는 거기 미루나무한테 전달할 거야. 미루나무한테 뭐라고?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달할 거야. 그러니까 미루나무가 아이씨 아이노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서 소식 전달받은 거를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 누구와 조응이 됩니까? 솔나무와 바람, 미루나무가 화답을 서로 하며 조응을 하네요. 조응에다가 동그라미. 이 키워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물들, 만물이 조응을 합니다.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누가 보는 거? 솔나무가. 그걸 누구에게? 미루나무에게. 그래서 미루나무가 알았다. 잎새를 흔들어서 강물 위에 짤랑짤랑 부스라를 쏟아냈다라고 하자. 짤랑짤랑 소리가 나네요. 부스라를 쏟아내는 역동적 시각적 이미지. 역동적 한번 밑줄 꺼주시고 부스라를 쏟아낸다는 거는 뭐를? 미루나무가 봄비를 털어내는구나. 봄비의 물방울 빗방울을 털어내는구나. 미루나무가 강물에 쏟아낸다. 봄비를. 3년으로 가보자. 그 의중을 알아챈 바람이 미루나무의 의중 말이야. 그 빗방울을 쏟아내는 미루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루나무라고 좀 붙여주면서 미루나무 떨어지는 빗방울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으로 갈까요? 보리밭 네모박스 치시고 번호 3번. 그냥 김을 매는 게 아니라 물결 치듯이 김을 맨다. 역동적인 분. 물결 치듯이 김을 매다가 이마에 구슬땀을 씻어 올리는 여인들한테 무엇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미루나무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마에 구슬땀 씻어 올리는 여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마에 구슬땀 밑줄 한번 긋고가 건강한 노동이야. 건강한 노동으로 여인이 봄바람에 땀을 식히는 모습. 종입니다. 다 화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인이요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는 눈앞에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 여인이 바라보는 건데 여인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옆에 차가 지나갈 때 우리가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잖아. 이제 기차에서 막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인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데 마을의 정자나무가 일어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눈앞에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서 여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눈짓에 사인을 보냅니다. 무언가의 일별을 보냈다고 하자. 일별 밑에다 또 뭐야? 조응!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정자나무야. 메시지 받은 미루남의 소식을 들었고 여인이 땀을 식히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정자나무를 바라보며 끄덕끄덕. 자연 만물이 서로 조응하고 있네요. 인간과 화합하고 있네요. 자연과 인간의 화합. 보리밭에서 김매던 여인 봄의 전경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솔나무가 뭐라고 속삭거렸을까? 미루나무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인은 또 정자나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까?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대. 아무려면 어때? 아무려면 어떤가? 이 봄의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온 세상이 지금 다 초록으로 물들었잖아. 산에, 강에, 들에, 마을에 온 세상의 만물이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 5월에다가 네모 박스 한번 쳐주시죠. 동그라미니까 네모의 공간이었으니까. 청청한 날에 아무려면 어때? 라고 했었어야 돼. 지금 문장 구조 한번 봐봐. 아무려면 어떤가라는 서술어는 날에라는 부사 어디에 넣으면 딱 적합하게 문장이 호응이 돼. 산과 강과 들과 말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아무려면 어때요? 라고 하면 문장의 어순이 딱 들어가자. 근데 아무려면 어때?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봄의 소식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려면 어때? 뭐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거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좋지 않아 생각할 수 있겠죠.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복청을 다 씻는 날에 아무려면 어때? 나래라고 반복하면서 시상 마무리했네. 대꾸라고 했을 때 문장구조 반복이라고 했을 때 틀린 말 아닙니다. 나래라는 특정한 어휘 반복이다라고 했을 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소쩍새는요 하나는 알아놓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소쩍새, 불려기, 적동새, 기촉도 다 한 마리의 새인데요. 적동새 이 새는 한의 새야. 근데 이 시에서는 활기찬 봄날의 풍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쩍새를 통해서 한의 정서를 유발하며 여운있게 마무리라고 하면 이 시는 좀 한의 느낌은 아닌데 봄날의 생동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밝고 환한 심상에다가 밑줄 한번 봐주시고 봄날의 아름다운 전경에서의 시각적 심상과 활기찬 소쩍새에서의 청각적 심상으로 시상 여운있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푸른 봄날 바람결에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으로 여운있는 마무리. 서술어가 없지요. 나래라고 하는 거에서 서술어 생략으로 여운있게 마무리지요. 오케이? 넘어가서 자유시자 서정시 감각적 희망적 통찰적 이라고 하는 거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봄날의 생동감이라는 거에 대한 자연의 모습. 봄날의 풍경을 초록바람이 전달하는 말로 형상화시켰다. 이쪽에다 초록바람이 전달하는 말로 형상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시적 화자는 초록바람 OX 시적 화자는 초록바람 OX 화자인 초록바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위에다가 적어도 시적 화자 초록바람 물음표 시적 화자 초록바람 초록바람은 소식 전달의 매개체. 밑에다 좀 적어줄래? 초록바람 밑에다 뭐라고? 소식 전달의 매개체. 그러면 시상을 전개시키는 데서의 화자 초록바람이 전달하는 말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는데 왜 초록바람이 화자가 아니지? 소식 전달의 매개체의 주체는 되지만 화자, 나라는 사람으로 작품 표면에 있어요 없어요? 화자, 나라는 사람 눈 씻고 찾아가도 1인칭에 나 없지 물이 없지 내 이런 것도 없지. 그러면 화자는 봄날의 전경, 지금 온 세상의 산과 들과 강과 마을에 초록바람이 퍼지고 있는 5월의 경치를 관찰하는 사람이네. 시 표면에도 드러나지가 않았네. 그래서 시적 화자, 초록바람 아닙니다. 바람은 화자가 아닙니다. 이 시에서. 맞죠? 초록바람은 의인화되었습니다. 시적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합니다. 시각과 청각의 봄날의 생동감입니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줘. 대상물 간의 서로 화답에다가 밑줄 끄시고 끄덕이고 일별을 보내고 알았다라고 하는 서로의 화답인데 사람은 소외되었나요? 아니요. 아낙네도 함께 화합합니다. 봄을 맞은 자연의 풍경과 노동하는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 조화를 이룹니다. 미완성의 문장 나래나래로 시상을 종결을 하니까 청각적 이미지로 마무리를 하니까 여운 있네. 활동하기 꼭 풀어봐주세요. 풀이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질문해주시면 좋았어. 깜짝 놀라겠더라 진짜. 필기가 완전 똑같더라. 11페이지로 가는데 그래서 이거 책으로 만들면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에서 좀 편리를 할 터이니 이런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뭐든지 간에 기본에 충실한 기출 문제로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안 내시는 쌤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문학에 대한 개념, 문학의 기능 시험지에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질문에 답하여서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된 경험, 배경 지식, 됐어. 그럼 1번에 문학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 한번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해놔야 될 작업이야. 왜냐면 2학년 문학이기 때문에 첫 단원의 시작이 문학의 개념이야. 아무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잘데기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야. 문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치 있는 사상과 감정이 내용적 측면으로 소재가 되어야 돼. 가치 있는 사상이나 감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표현의 수단은 뭐가 돼야 되지? 심리적인 언어에다 가로로 묶어서 다듬어진 언어야. 지시적이고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심리적 언어로 다듬어진 언어야. 심리적인 언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그걸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야. 형상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예술의 한 갈래야. 몸짓으로 가치 있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을 한다? 무용이야. 뭐 음악의 리듬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표현 수단이 다를 뿐이지 예술의 각각의 분야들은 그지. 그러면 문학은 뭘로 표현 수단을 삼는다? 언어야. 심리적 언어가 표현의 수단이야.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해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언어, 가치 있는 사상과 감정.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항상 참된 가치, 형식 면에서는 다듬어진 양식과 장치의 언어를 갖는다. 표현 면에서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 독자는 이렇게 창조된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한계가 확장이 돼. 나 전쟁 세대 아닌데. 전쟁도 경험해보는 거에서의 확장,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 언어 예술, 아름답구나, 바람이 분다를 청소리풀 빗질해 준다로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번 갑니다. 문학은 어떤 기능을 할까? 별표 셋. 시험 문제 하나로 밀어보고 싶습니다. 별표 셋. 문학작품 속에 담긴 삶의 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맞죠? 경험의 한계를 확장시킨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폭을 넓힌 밑줄 그죠? 경험과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문학의 무슨 기능? 인식적 기능. 내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겁나 이기적이니까 우와 막 정절을 지키는 충향이 이런 것들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런 인간상, 이런 세계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인식적 기능. 작가가 던진 문제의식, 작품을 통한 간접 체험 등을 통해서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자리한 인생사에 이것이 바로 진리 깨닫는 거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것이 진리구나. 인식적 기능. 이러한 문학의 기능, 인식적 기능입니다. 또한 하나 더 있군요. 문학은 독자의 이거 빈칸 뚫어놓는 거에서 3학년에 이민호쌤이 이런 거 엄청 좀 잘 출제를 하셨거든. 상상력과 감수성.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문학에서 여러분 상상력 가로로 묶으시고 감수성 가로로 묶으시고 생뚱맞게 뚱 이렇게 내셔가지고 뭐든지 너 들어가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빈칸 배우기가 약간은 작년 시험지에서는 좌지우지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한번 체크해보면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해서 심리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막 봄날 그냥 봄이 왔네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초록바람의 전원이라는 거에서의 상상력과 감수성, 심리적 감동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걸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고? 미적 기능.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감수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환을 한다. 미적 기능. 이처럼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미적 기능.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기능. 독자는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미스터 강의 삶의 태도, 인물의 태도,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 저렇게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보면 내 삶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지. 그게 마지막으로 무슨 기능이다? 윤리적 기능입니다. 서술형을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어진다면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인식과 미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 문학의 가치는 읽고 넘어갈게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서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생산행위, 그 결과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수용의 행위, 생산행위, 수용행위.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독자는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내 삶도 되돌아보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내 삶 들여다보는 거 윤리적 기능.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 확장하는 거, 이해를 넓히는 거 인식적 기능.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존재로 성장. 이렇듯 문학을 통해 독자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여기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감수성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진짜 아이디어인 아이디어. 문학 시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넘어가서 초록바람에서는 찰나의 색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록바람이 불고 있다. 미루나무, 호나무, 정자나무, 마을, 한가들, 보리밭. 작품 선정의 이유는 아까 해설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봄날의 생동감 한 번만 더 밑줄 그어주겠어요. 싱그러운 초록으로 짙어지네요. 봄이 오는 과정입니다. 아무려면 어떤가? 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모든 만물과 인간이 교감을 합니다. 초록이 퍼뜨려지는 과정, 하자의 발견과 통찰을 살펴보는 문학의 인식작품입니다. 네. 작품 개관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감각과 비유와 통찰,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 특징 첫 번째, 바람, 나무 등 이거 당연히 체크. 자연물 의나에 나갈 줄, 당연히 사용된 표현 기법의 의인법. 공간의 이동에 나갈 줄, 청각과 시각적 신상을 활용해서 봄날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자. 됐어. 13페이지. 한 번만 딱 더 얘기해. 지금 좀 했던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에서 더 이상 본문 내용은 통정리 외에는 여러분이랑 개별적으로 아주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딱 더 하겠습니다. PD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밑에 핵심의 내용이나 막 이런 것도 다 좀 똑같거든요. 뒷동산 총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바람은 소식 전달의 매개체이고 쌤은 이게 주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적 화자는 아니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지에서 화자인 바람이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화자인 바람이? 화자가 바람이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짓고 바람이 총솔잎 사이로 부는 모습을 빗질한다. 그렇게 교감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켰다니 너무 미적 기능 잘 살아나네.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감정으로 달려갔다고 하자고. 종결함이 반복. 종결함이 반복해서 리듬감 형성할 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지? 각 두더군 가분. 종결함이 반복 밑에다가 가분. 달려가서는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미루나무가 소나무의 메시지 알았다 나무 잎새를 막 흔들어서 티를 냅니다. 오오오 하면서 조용해요.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수수수수수 하고 쏟아냈다고 하자. 종결함이 반복. 그 의중을 알아챈 바람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는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 치듯이 김을 매다가 이마에 구슬땀을 씻어 올리는 여인. 건강한 운동이죠.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는 눈알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눈을 찡긋 일별을 보냈다고 하자. 종결함의 반복입니다. 네모 박스가 산과 강, 들, 마을에 이르기까지 초록바람의 전원이 이동한 장소, 공간의 이동. 다 자연과 인간이 화합과 조응을 하게 되는구나. 밑줄 한번 끊고 갈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에다가 밑줄 이 네모 박스를 친 공간들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렇게 1년간 총 2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래서 1년 안에서 크게 세 부분 뒷동산 하자, 강변 하자, 보리밭 하자, 마을 하자 이렇게 공간 4가지 아무려면 어때?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짚어가는 5월의 청청한 날. 아무려면 어때? 영어 표현으로 너무 바꿀 수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소쩍새도 또 바람결에 제 한복창 다 실는 날. 뭐 아무려면 어때? 개의치 않는 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든 마당에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마라. 중요하지 않다. 봄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5월의 청청한 날이잖아. 소쩍새가 목청을 다 하고 있잖아 라는 걸로. 그러면 하자랑 날에 절대 이 쌤은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내실 것 같은데 왠지 틀려서 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환기를 시킬 겸 해서 하자 날에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 OX 뭐 때문에 우리는 문법도 했으니까 맞지? 하자는 종결어미 맞는데 날에는 어미가 아닌데 품사에서 나름 명사에는 조사인데 웬 어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만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보면 졸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같은 어휘의 반복이죠. 나래나래라고 했을 때는 종결어미라고 보기에는 안 됩니다. 같은 어휘의 반복이고요. 나래나래에서 서술어 미완의 문장을 종결한다라고 하면 사실 서술어는 앞으로 도치가 된 거죠. 어떤가로 도치가 된 거지요. 핵심에서 내려오면 1년에서는 바람이랑 나무의 교감이었다. 바람의 전달의 메시지,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 공간이동했고요. 공간이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솔나무, 미루나무, 여인, 정자나무에게 전달됐다. 그러니 이 연에서는 화자의 충만한 감정인 것 같아. 화자가 표면에 절대 등장하진 않았어. 그런데 산과 강과 들과 마음이 초록으로 짙어지는 모습, 초록새가 자신의 목소리를 바람 곁에 보내는 모습으로 아무려면 어때? 라는 걸로 감동으로 마무리. 바람의 전원을 줬다 보니까 어느샌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모두 초록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을 화자는 발견하며 시상을 마무리하네요. 확인 문제 한번 가보실까요? 봄의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이자 이 시의 화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바람은 화자가 아니야. 바람은 소식 전달의 매개체야. 이 시의 주체야. 누구에게 전달하지? 솔나무의 메시지를 미루나무에게. 미루나무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여인에게. 여인의 메시지를 정자나무로 일별을 보낸다. 이 작품에는 봄을 맞이하는 감동과 봄은 한창이야. 봄이 사라지는 아쉬움에다가 X하시고 봄이 사라지는 아쉬움에다가 X. 이 작품에는 자연물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화자는 소외감과 부러움을 느낍니까? X, 부러움에다가 X. 화자 인간 역시도 교감의 대상입니다. 감각적 이미지의 생동감 묘사고요.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은 맞습니다. 나래는 어미가 아니라는 이야기 하면서 다루고 싶었네요. 14페이지 갈게요.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 더 이상 본문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초록바람의 전원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본다. 전원이 이동하는 과정, 공간의 뒷동산에서 강변, 앞들 보리밭에서 마을로. 대상은 이런 거 좋다. 시적 대상의 솔나무, 미루나무, 여인의 정자나무. 이런 애들 시적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시적 대상. 누가? 주체는 누구였어? 바람이 누구에게? 소나무에게, 미루나무에게, 여인에게, 정자나무에게 속삭임을. 미루나무는 그래서 잎새를 흔들어서 조음으로 구슬알을 쏟아내 봄비의 교감오리지. 여인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정자나무에게 일별을 보내. 일별은 윙크라고 생각해. 찡긋해주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바람의 역할이 뭐였다? 전령의 역할입니다. 우체부 아저씨라고 생각해보세요. 왼쪽 글자. 교감을, 이 표현 너무 좋다. 교감을 이끌어내는 존재. 좋다 표현. 교감을 이끌어내는 존재. 생명의 전령. 좋다. 소식 전달의 매개체. 교감을 이끌어내는. 왜? 소식을 전달해주면서 잎새를 흔들어 고개를 끄덕끄덕. 알았다. 이번에다가 별표. 이 단원의 목적성의 목초에 충실한 학습 활동이네요. 이번에다가 별표. 인식의 진행입니다. 아무려면 어때? 라는 시구절의 의미는 뭘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온통 초록으로 아름답게 물든 말하는데 이 말함에 바람이 전하는 말의 경로, 바람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이심전심. 무라일체야. 봄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감동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영어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딱 됐다. 너무 충만하다. 인어포인어. 그래서 2번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자.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 막 퍼지는 거지, 그지? 제시된 구절은 봄이 온 세상 푸르게 변하게 한다. 이렇게 봄이 충만해지는 과정을 표현한 이 시를 감상하며 밑줄 한번 떠주시죠.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교감에다가 밑줄. 이제 학교 앞에 벚꽃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 만물의 교감입니다. 3번에 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다음 조건에 따라서 식구를 표현해보는 것은 생략하겠는데 바람이 교감을 이끌어내는 존재, 생명의 전령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지도방안도 혼자 그냥 한번 볼 때는 읽어봐줘. 파란색 그 지도방안 같은 거 있잖아. 이 쌤이 이제 와가지고 늘 이렇게 자기식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이런 데 되게 충실한 설명들을 노력하실 거란 말이에요. 선지도 이런 말들을 이용을 할 것 같아서 내 생각에 진짜 완전 교과서 중심일 것 같아. 15페이지 갈게. 초록바람의 전원. 작품 해제에 살릴 수 있는 선지에서 끌어당길 말들이 되게 많아. 초록바람의 전원은 이제 좀 지겹지? 봄날의 생동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록바람에 말이 전달되는 모습에다가 밑줄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동 경로였어. 뒷동산 푸른 소나무의 속삭임이 바람을 통해 산과 강가들 그리고 마을의 모든 곳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화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화자가 들려주는 거야. 이 시에서 자연의 삼라만상 좋다. 만물을 뭐라고? 삼라만상에다가 밑줄 전원의 대상이야. 전달받는 거야. 동시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싱그럽게 만드는 생명의 전령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의 삼라만상이 생명의 전령이기도 하다. 화자 역시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과정을 엿듣는 청자로서 증언하는 거야. 이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증언자다. 동참 중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구성하는 조화로운 생태 공동체를 형성화시키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화자 역시 동참한다고. 화자 동그라미 증언하는 역할을 하며 동참에다가 밑줄 작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 나라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 시는 연상과 압축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봄날의 풍경과 그 풍경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1년에서는 화자가 초록바람이 전하는 말이 흘러가는 것을 좇고 있으나 2년에 이르면서는 아무려면 어때? 산강들 마을 한 초록으로 다 짙어가고 있는데 아무려면 어때? 화자는 화제를 전환을 합니다. 이는 세상이 모두 초록으로 물든 바에야 그 경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입 다물어요.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봄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아요. 감동이야 감동. 또한 이 시에서 자연물에 인격 부여했지 주된 표현 기법은 의법이야. 감각적 이미지, 시각과 청각, 자연 만물이 서로 조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봄날의 정적 이미지보다는 활기찬 역동과 생동감. 그래서 소적세는 한의 정서라고 말할 수 없다. 발견과 통찰 다 안 읽기에는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작가가 상상적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문학작품 하나의 세계. 이 세계는 현실에서라면 주목하지 못했을 진실을 드러낸다. 이 덕분에 작가와 독자는 중요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고 현실 세계를 이해할 진실의 단서를 얻게 되기도 한다. 초록바람의 전원에서 봄이 오는 과정 자연의 모든 존재와 인간이 교감을 합니다. 반응을 하죠. 자신들 안에 본래 존재했던 초록을 퍼뜨려가는 과정 그리고 있는 것도 발견과 통찰의 소상이다. 여러분한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혹시나 쌤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더 읽어보기에 작품을 언급하시면 작년에는 좀 링크가 걸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쌤들도 바로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면면함에 대하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고전 시가의 무라의 채는 이러하네라는 좀 언급을 하신다면 그런 거를 이제 쌤한테 좀 전달을 해주면 쌤이 좀 준비에 밀도를 농도를 짙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쉬지 말고 바로 가자. 왜냐 오늘 이거는 하나는 제대로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 이거는 무조건 중간고 가야 될 것 같아. 인문이 별표 3개. 네, 지금 1번 나갔나요? 학교에서? 2번 나간 반 있나요? 그러면 쌤이 하는 설명이랑 좀 일치하는지 좀 힘주어서 설명하셨나요? 네. 성의 있게 좀 수업을 해주셨나요? 2번 1번, 2번 중에서는 2번을 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는 입니다. 뒤에 달려있는 초록바람의 전원 문제만 일단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다. 그냥 작품 이해만 해놓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수업을 많이 해보자. 2주에 딱 뭔가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진짜 초초초 양질의 문제로 자료를 풀어서 만들 테니까. 근데 조금 시험 공부하는 데에는 작년이 훨씬 2학년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 오로지 문학만 했으니까 그냥 문학 공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비문학도 해야 되고 외국 지문도 장세원 쌤이 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손해되는 부분들은 좀 많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변별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문학만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는데요. 갑자기 수능 주도과 국사라니 이거는 좀 의아하다, 그지? 문학 과목인데. 근데 이건 책이 앉아. 이걸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 진도 안 나간 사람은 지금 듣고 이번 주에 진도 나가거나 다음 주에 초반에 진도 나가겠죠. 그럼 비교해봐. 쌤이 설명하는 거랑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비교해서 이해도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치고 나서 한 번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뒤에 달려있는 문제에서 전체 틀린 선지를 다 맞는 선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는 선지가 왜 맞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시험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요.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2번이 가치가 있는 지문이거든요. 2번에다가 별표 3개. 그래서 밑에 좀 적어주니 가능 3개만 이해하면 돼 라고 적어요. 이 지문에서의 핵심은 모순관계, 반대관계, 보기 박스에서 반대관계 얘기하거든요. 지문에서 모순관계 얘기하거든요. 이 개념은 여러분이 가능 3개를 이해하는데 이용해야 하는 개념이라서 비교하라고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가능 3개가 무엇인지 가능 3개에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천성희 쌤이 조금만 건드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얼마든지 나도 바꾼다면 이거는 좀 건드린다면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완벽한 이해 부족해요. 1번부터 끝까지 모든 선지를 가능 3개만 이해하면 돼. 이 말을 명심하시면서 그럼 1문단 지문 구조화도 시켜야 되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도 한번 생각해봐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두 명제가 둘 다 참, 둘 다 거짓 그게 가능하지 않은 관계가 뭐다? 모순관계, 양립 불가능. 둘 중에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어야 하는 예를 들어야 되는 세모를 하고 싶었는데 밑줄을 그냥 말이 잘못지 않았어. 임의의 명제 P라고 하면 P랑 나, P의 관계가 뭐가 된다? 모순관계야. 그런데 이제 천사일생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필기를 좀 보고 쌤이 더 준비해 줄 거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P랑 나피의 관계는 모순관계다. P와 나피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아. 뒤쪽이다. P랑 나피 모두 참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바로 뭐다? 무모순율이야. 이런 키워드를 얼마든지 다른 개념이랑 연결시키시겠지. 모순관계에서 P랑 나피 모두 양립 불가능에 참 안 돼. 그런 법칙 뭐라고? 무모순율.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기억의 명제와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명제는 모순관계가 아니야. 왜? 다보탑 경주에 있으면서 신라 사람들이 경주가 아닌 개성에 고구려에다가 막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보탑의 소재지가 지금이랑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거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니까 모순관계 아니야.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읽을 때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한번 다시 다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어.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가 뭐라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나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나 모순관계가 아니다라는 두 명제의 관계를 두고 P랑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지만 모순관계니까요. 모순관계니까 이 모순관계가 모두 참 모두 거짓인 이거는 성립 안 돼. 가능 세계는 없어. 근데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 세계는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화재, 모순관계란 무모순율, 가능 세계의 개념 이 세 가지 얻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갈게요. 가능 세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생각하래요.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연성 동그라미, 가능성 동그라미. 그냥 읽고 가셨나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까지 지문 읽고 가셨나요? 문제풀이까지 다 해주셨나요? 오늘 시작에 문제풀이까지 다 했나요? 뒤에 문제까지 완결성까지 다 하셨나요? 네. 수특
지문이죠. 수특 지문. 이게 수특에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어디 막 고등학생 지문에 막 이런 거를 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에서 이미 EBS에서 반대관계, 모순관계 설명했다고 반박하는 그 지문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쌤한테 얘기해주면 얼마나 쌤이 잘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이트에 올라온 지문이 뭔지 쌤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겠어요. 그죠? 계속 갑니다. 필연성과 가능성입니다. 집중. 일상 언어에서의 필연성과 가능성. P는 가능하다.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는 P의 진술에 가능. 적어도에다 방점 좀 찍어주겠니? 적어도 하나의 세계에서는 성립 가능하다. 가능성. P는 필연적이다 라고 하면 필연성이 되어버리는 순간 모든 가능 세계, 모든에다가 방점 깡깡 찍어주기는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 됩니다. 모든 가능 세계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겠니? 다복합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지, 가능성 있는 명제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선택적으로 적어도 하나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국어하는 사람들은 참 똑똑한 거야. 어느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느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이걸 딱 세 글자로 쭉 모으면 무슨 키워드로 만들어지지? 선택적 성립이라는 거야. 선택적으로 가는 세계에서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명제는 선택적에다가 동글비, 동글 선택적. 어떤 세계에서는 성립, 어떤 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를 선제에서는 쭉 모아서 핵심 어휘, 선택적으로 성립. 그런데 필연성이 있는 명제는 모든 세계에서의 성립. 세 번째 문단이요. 필연성과 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다음 상황을 가정해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어. 지각을 했어.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지.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if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었더라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이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 한마디로 이 기차를 못 탔다라는 거지. A가 거짓인 경우에다가 밑줄 탔다면이라고 하지만 타지를 못한 상황이니까 A가 거짓이라는 걸 딱 박아놓고 B는 참거짓에 상관이 없어. A는 거짓인 경우로 받고 B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무조건 만약 A면 B다는 참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전통 논리학에서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8시 기차를 안 탄 거짓이야. 그러면 B에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는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A면 B다라는 문장을 참으로 규정을 한다. 그럼에도 글쓴이가 질문을 던지네요. 내가 만약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했을 거야 라는 이런 주장을 왜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왜 이런 멘트를 날리지 않지? 내가 그 기차를 탔다면 지각했을 거야. 이런 말을 왜 안 하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는 세계들을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 가는 세계에서 기차를 탄 가는 세계를 생각해봐봐. 그 세계, 그 가는 세계라고 하면 그가 가리키는 게 뭐야? 8시 기차를 탄 가는 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탔는데도 지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런 가는 세계가 될 때 탄 거 중에서 말이야. 탄 거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8시 기차 탔는데 왜 지각했지? 그런 가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야. 가령 기차 병신. 내가 탄 기차가 고장, 선로에 멈춰서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세계야. 이런 경우에서는 탔는데도 지각을 한 거야. 하지만 이게 몇 프로겠어? 하지만에다가 제목 내가 기차를 탔다면 그 세계들의 가능성 세계에서 기차를 타고 별다른 미련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많겠어. 기차 병신 돼가지고 지각을 한 사례가 많겠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은 지각을 하지 않은 게 유사성이 더 높다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5번 문제 4번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5번에 1, 2번에서 1, 2의 성질을 읽는 애는 이렇게 뭔가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힘 하나 가져야 되는데 1, 2번을 읽는 사람은 아예 이 지문을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미 수험생이 이 정도를 와서 A를 읽고 문제를 풀잖아. 근데 내가 1, 2번의 선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가는 세계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안 풀리면 그냥 6번도 안 푸는 게 나아 이 사람. 이 지문을 그냥 이해를 못한 거야 이 사람. 왜 그 세 개라고 했잖아. 앞으로 돌아와봐. 전통 논리학에서 A는 B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어디 갔니? 8번에 그 가는 세계 중이라고 했어요. 그 가는 세계에서 그는 뭘 가리키는 거야? 8시에 기차를 탄 세계, 가는 세계가 나야지 그는. 맞지? 근데 타지 않은 가는 세계랑 왜 비교를 하는 거야? 1번, 2번에서는 타지 않은 가는 세계가 나오는 순간 그냥 밥 제껴야 돼. 1번과 2번은 그냥 1초의 눈길을 줄 필요가 없어. 근데 1번과 2번을 진지하게 읽는다는 거는 이 수험생은 지금 이 질문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1번, 2번 완전 나가리죠. 그죠? 그러면 3, 4, 5가 동세. 4번은 왜? 4번은 틀린 진술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는 세계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가는 세계에서의 대다수에서는 지각을 해야 안 해? 지각을 하지 않아. 4번 선지의 진술은 하나도 틀린 진술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A에 대한 대답으로 핏한 지문을 찾아야 돼. 적절한 거. 적절한 핏 맞은 질문을 딱 적절한 질문을 찾아야 돼. 핏한 거. 그러면 3번이야. 내가 그 기차를 탄 세계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가는 세계 중에서 기차 병신돼가지고 내가 지각한 경우 너무 현실 세계랑 유사성이 낮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선지를 해야지. 옳은 진술을 하는 선지를 찾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은 왜 답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 거를 이제 쌤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반에서는 4번은 왜 안 되냐고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랬을 때 쌤이 대답해 주는 거는 뭐다? 4번이 틀린 진술은 아니다. 근데 A의 대답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 이유를 설명한 걸 찾아라. 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는 그 경우는 현실 세계랑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언급하지 말아요. 그런 주장은 입 다물어요. 이런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5번 아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1, 2번도 눈길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답을 찾았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를 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서 더 유사해. 그럼 현실 세계에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기차를 못 탔지. 그러니까 만약 A라면 나 B라고 하기보다는 B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를 도와주는 가능 세계를 담론으로서 연결시킨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문단을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소송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평가원 교수님들이 막 나와서 공개적으로 막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가능 세계는 다음에 4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 세계는 일관성.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어야 되는 거야. 일관 세계. 가능하지 않으면 그 가능 세계는 존재하지 마. 두 번째는 가능 세계가 포괄이 되어야 돼. 어떤 것이 가능하잖아? 그럼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가 존재해야 된다니까. 일관성과 포괄성은 같이 가는 거네요. 세 번째 가능 세계가 완결성이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 완결성에다 별표 하나 쳐봐봐. 어느 세계에서는 명제가 모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 P에 대해서 P이거나 나P다라는 거에서의 어느 세계에서의 명제에서는 P이거나 나P다라는 거에 배중률이 성립된다는 거야. 배중률에다가 별표 3개. 잘 이해를 해야 돼. 모르니까 수험생들을 위해서 직을 주잖아. 배중률이라고 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직을 주잖아. P랑 나P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모순 관계를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를 읽었을 때 이 파란색 글씨 있지. 이 파란색 글씨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재상 이렇게 속물적인 멘트를 날리기 싫지만 되는 사람은 된다라는 거야.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파란색의 멘트를 스스로 떠올리는 사람이 국어 1등급 자가 되는 거예요. 국어의 상위권 자들은 이게 좀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고력으로 문해력으로 되는 사람이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자와 작동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 문장이에요. 다시 P이거나 나피다라고 하면 두 문장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지? 모순관계. 모순관계에서는 두 가지의 참은 성립하지 않아. 두 가지의 거짓도 성립되지 않아. 그럼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해라는 거에 모순관계에는 뭐가 들어있다? 배중률이 들어있다는 거야. 모순관계는 배중률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파란색 글씨가 똑띠들에게는 마음속에 딱 하나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모순관계에 있는 두 명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으로 모순관계는 뭐가 된다? 대중률이 있다. 오케이. 넷째가 가능세계의 독립성이야. 이거 안 봐도 돼. W가 뭐 이거 하면 그래도 빨리 읽을게.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해. 한 가능세계의 W1 시간과 공간, 다른 가능세계의 W2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 없어. 독립된 공간. W1,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 전혀 어렵지 않지. 그럼 잠시만 옆에 실전 메모를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상기하면 마무리 지어볼게. 뒤에는 이제 발전 방향 이야기하면서 끝이 나거든. 모순관계, P랑 나 P. 두 명제 모두 참 안 돼. 모두 거짓 안 돼. 그게 가능하지 않은 전제야.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의 하나의 명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 배중률이야. 가능 세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야. P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해야 돼. P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 돼. 그리고 내려와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B가 납B보다 현실 세계랑 유사하기 때문에 A는 B다라고 하지 A는 납B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가능 세계에서 기차를 탄 걸로 지각하지 않은 B의 경우 지각을 한 납B의 경우에서 B가 납B보다 현실 세계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 세계의 성질 네 가지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에서는 배중률이 성립이 된다. 독립성에서는 가능 세계끼리는 시공간이 동일하는 세계다. 마지막 마무리. 가능 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각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 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가능 세계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문 구조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모순관계, 무모순율, 그리고 가능 세계에 대한 개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했죠? 가능 세계의 필연성과 가능성.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지각을 하는 상황으로 일상생활의 담론으로 가능 세계가 표현이 되는 것. 네 번째 문단에서는 가능 세계의 성질,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발전 방향 얘기하면서 끝. 이런 구조도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고 쌤 Q&A로 갑니다. P는 가능하다. 가능성 있는 명제네. 최소한 적어도 선택적으로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한다. 오, 맞죠? P는 가능하다.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에이 아니야. 필연적이지 않은 거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필연적인 명제야. 모든에다가 X. 가능 세계의 성질 중에서 완결성, 대중률이죠.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성이지? 완결성에다가 X.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존재해라고 하면 완결성 X 하시고 뭐로 고치자? 포괄성. 네, 이제 3번, 4번에서의 성질 쌤이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 세계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거꾸로 치고 올라가자. 3번은 5번 선지부터 거꾸로 치고 올라가자.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두 가지로 고쳐. 맞는 선지로 고치려면 두 가지로 맞게 고칠 수 있어. 아니면 한 문장을 완벽하게 한 문장을 만들든지. 어떻게 고칠까?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 거짓은 어떻게 규정된다라고 했지? A가 거짓인 경우 B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참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B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거짓인 경우 B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라고 얘기했죠. 그죠? B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맞는 선지로 고칠 수 있어야지 천성인 쌤의 변형 선지를 맞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번으로 봅니다. 무모순율에 의하면 무모순율이 뭐였지? 무모순율이 뭐였지? 생각이 나지 않아. 무모순율이 뭔지 모르겠어. P랑 나P 모두 참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 둘 다가 참인 것은 안 돼요. P랑 나P 모두 참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모순율. 그냥 그 개념만 알면 되니까. 변형할 때 좀 떠오르기는 해요. 3번.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은 가능 세계.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은 가능 세계는 없다. 필연적인 명제. 그럼 뭐라고 바꿔야 돼? 3번 선지를 이렇게 해야지. 문제 낸다고 생각해줘. 뭐라고 바꾸면 돼?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은 가능 세계는 없다.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오케이?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마음속에 막 우러나야 돼. 3번 선지를 딱 보는 순간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무슨 소리야노? 필연적인 명제인데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지. 무슨 소리야노? 이런 말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와야 돼. 아시겠죠? 지문을 잘 이해를 했다면 2번 모든 가능한 명제는 가능한 명제잖아. 왜 현실 세계에서 성립하는데 가능한 명제는 가상 세계에서 가상 세계 가능 세계에서 따지는 거죠. 문제 현실 세계 X 하시고요.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죠. 가능 세계. 지금 우리는 주제가 가능 세계입니다. 그래서 1번 배중률이 뭐야? 완결성. 가능 세계의 성질의 세 번째 완결성.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지. P랑 나P에서 하나는 참이어야 한다라는 배중률 완결성. 그래서 3번에 몇 번? 1번. 4번으로 갈게요. 기억과 예인데 4번 문제에서 뭘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고 3번과 4번 뭐 얼마든지 세고 5, 6번 다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제발 중간고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소망입니다. 너무 괜찮거든요, 이 지문이.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무슨 관계 이해 아니야. 기억과 니은은 방금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경주에 바보탑 있어. 근데 니은은 바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에서 기억과 니은 둘 다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둘 다가 참이야. 근데 둘 다가 참이 된다는 것은 모순관계는 아니라는 거잖아. 얘네들은 그지. 둘 다가 참이 된다는 거에서 모순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선생이 이제 지문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기억이 성립하지 않은 가능성이 당연히 그렇지 않아? 기억은 가능성 있는 명제잖아. 기억이 성립하는 가능성 세계에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에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어디 가능 세계에는 성립하지만 어디에서는 성립하지 않겠지. 그렇지? 기억이 성립하지 않은 가능 세계 얼마든지 존재한다. 성립하는 가능 세계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도 있고. 2번 만약에 바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바보탑은 개성에 있다. 이거 뭐야? Q이면 Q이다. 이거 필연적인 명제잖아. 일단 보는 순간 Q이면 Q이다. 필연적 명제. 필연적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하는 가능 세계 중에서 기억이 거짓인 가능 세계는 있을 수도 있어야지. 기억은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기억은 적어도 가능성 있는 명제야. 근데 이번 선지에서는 필연적인 명제. 이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 세계에서는 기억은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이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깍지가 잘 끼어지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손깍지를 막 꽉 이렇게 쥐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개별 시간. 3번에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모순관계 아니죠. 니은이랑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다가 어떻게 모순관계가 아니다. 라는 선지입니다. 모순관계 아닙니다. 4번에 그래서 답 2번 되겠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 니은이 거짓이라면 어떤 다른 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겠죠. 니은이 거짓이라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이거 무슨 성, 일관성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이만 뽑고 4번을 보면서 니은이 거짓이네. 가능 세계가 존재하지 않네. 그럼 다보탑이 개성이 있지 않다는 거에서 일관성 돼야 되겠네. 일관성.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에서 5번이 가장 핵심의 선지인 거야. 5번에다 밝혀지게. 지금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5번 선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 봐봐봐. 기억과 니은은 한마디로 뭐다? 모순관계가 아닌 거야. 기억과 니은은 모순관계가 아닌 둘 다 참일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모순관계가 아니다.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게? 기억과 니은은 무모순율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둘 다가 참이 된다는 거에서 좀 이쁘게 적어놔 볼까? 5번 선지에다가는 기억과 니은은 무모순율이 아니다 이 말도 나올 수 있잖아. 그치? 함축되어 있는 정보에서 기억과 니은은 모순관계가 아니다도 나오고 둘 다가 참이다도 나오고 그러면 고로 기억과 니은은 무모순율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 꼽아낼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 이거 하고 이제 헤어지자.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이런 표현 이해되나 얘들아? 모든 학생은 전칭이야. 전체를 칭하는 거야. 특별한 대상에서의 특칭이야.
전칭이지. 그리고 연필을 쓴다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러면 전칭의 긍정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전칭이야 특칭이야? 발음 좋아졌네. 특칭이야? 특칭이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특칭의 부정이지.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야? 반대 관계야. 반대. 전칭의 긍정, 특칭의 부정은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아니야. 이 말은 두 명제 참인 것은 절대 아니야. 두 개가 동시에 참이 안 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무모순율 맞죠? 무모순율. 근데 둘 중 하나만 참이 되는 거에서 이렇다고 이거 배중률을 얘기하는 거 아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또는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거에서 고기 박스에서 우리한테 엄청 어필해주는 건 뭐야? 이 두 명제가 모순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수험생들한테 되게 표현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거 아니냐, 3번도 답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야. 복수 정답에서의 논란이 된 거야. 그런데 앞에 말이 있잖아. 완결성과 독립성이 되는지를 봐야지.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 독립성에 대한 진술은 맞아.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이라는 독립성에 대한 진술은 적절한데 완결성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있네요. A.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는 맞아. 근데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만 참이라는 거에서 쌤은 좀 걸리기도 하고요. 완결성은 뭐에서 따져줘야 돼요? 모순관계의 배중률이에요. 모순관계의 배중률. 배중률에 대한 언급은 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관계에서는 배중률 입다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결성에서는 모순관계일 때 배중률을 얘기해야 돼. 반대관계의 진술에서의 두 명제에서는 배중률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배중률 성립.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해서 하나는 반드시 참에다가 밑줄 끼시고 배중률 성립은 안 되는 겁니다. 배중률 성립 X. 이유는 뭐 때문에? 반대관계라서 배중률을 따지지 않는다. 반대관계는 하나만 참이거나 또는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중률을 따지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말이 어렵지 않으면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두 번째,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순관계라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을 하거나 그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마. 다 태블릿 PC 펜 사용해. 연필 쓰는 애 아무도 없어. 다 볼펜 써.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하겠습니까? 모순 세계, 모순 관계인데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뒤에 거 힘드나요? 시간과 공간의 단절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하고에다가 X. 3번 가능 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떤 세계에서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이라고 하면 두 문장은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중률의 성립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쌤이랑 같이 해결하기로 해요.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 돼. 그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 세계도 있을 수가 있더라. 가능 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이라고 했을 때 일관성 대신에 뒤에 말에 보니까 뭘로 바꿔주면 되겠다? 포괄성으로 바꿔주면 돼. 학생들 중에서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를 한다면 이것은 포괄성이라고 보면 되겠다.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가능 세계가 없어가 일관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돋보기 4번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쌤이랑 같이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힘드나요? 네, 그래서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1차로 자료집 만들면서 OX 퀴즈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교과서는 리스터만까지 이제 순서대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뭐 순서대로 나가는 건데 1단원 문제만 좀 만들겠어요. 그리고 인문부터 나가지 뭐 인문 사회 속도서도 안 나가시겠죠. 그래서 인문이랑 과학 넣어서 다음 시간에 자료집 나가고 일단 여러분은 초록바람의 전원만큼만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가독이니까 이럴 때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뭐
과학 분홍색 그걸 좀 풀어줘. 이럴 때 수학을 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지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는 되게 수강생 필요한 사람은 이름이랑 쌤한테 좀 끊어달라고 해. 네, 복연이 1, 2, 수강생. 민규 잘 가.